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이제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 분할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나부터 열까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재산 분할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먼저 보셔서 만일 주된 부동산이 하나인데 상대방 단독 명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나도 일부 부동산이 있고 상대방도 일부 부동산이 있는데 상대방의 부동산의 개수가 더 많다거나 그걸 다 합한 시세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소송에서 예상하는 기여도 및 내가 받을 금액은 이건데 상대방이 나보다 내 몫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할게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가압류가 필수라고 봐요.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죠.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인 아파트다. 이럴 경우 가압류가 당연히 필수잖아요. 가압류를 그럼 하면 되겠네. 그리고 가압류의 청구 금액을 가압류 단계에 맞게 이제 최대한 좀 충분하게 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게 상대방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 경우에 가압류라는 건 상대방 재산의 전부 잡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받을 걸로 현 단계에서 예상되면 그 정도에 이제 적절하게 잡는 거긴 해요. 왜냐면 법원에서도 그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뭐 초과할 경우에는 가압류의 기각 위험성 내지는 이제 과도한 현금 공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합하다. 이 정도면 상대방이 처분하기 어렵다라든지 이 정도면 나의 권리를 보존하기 적절하다. 이런 적정한 그런 선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가압류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고 무엇을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급적 가압류 단계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잡으면 좋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전부 현금으로 받아올 수도 있지만 일부 부동산으로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잡으면 좋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많이 잡으면 좋냐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 중에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처분 대금이 너무 잘 팔았어. 그럼 좋죠. 왜냐하면 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의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물, 처분 대금이 반영이 됩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이 아닌 그 처분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게 되는데 만일 너무 저가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걸 직접 팔았는지 자체가 의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등기 이전이 됐고 뭐 거래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분하는 거에 위험 요소를 다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가압류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다더라가 되고요. 특히나 내가 안 잡은 걸 처분했는데 내가 그 부동산을 원해. 그러면 그 자체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적절히 활용해서 적정 선은 있겠지만 그 선에서 최대치 내가 원하는 걸 잡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 또 부동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세예요, 시세. 왜냐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10억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50%를 받으면 5억인데 20억으로 평가를 받아서 50%를 받으면 1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여도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여도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고무줄 같은 것이기도 해서 규모에 따라서도 좀 변동이 되고 이제 상식적으로 가는 거라서요. 시세 자체를 잘 인정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동일 기여도로 이제 가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를 법원이 원칙적으로 따르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명확하죠. 그래서 KB 시세 일반 평균값 그리고 그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서 소송의 마무리 시에 시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받아올 거야. 저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시세 변동 계속 체크해서 올라가면 내야 되겠고 만일 내려가면 안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 아파트 시세 상승만 봐왔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하락된 KB 시세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KB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부동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참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너무 다퉈요. 그리고 양측 가액에 대해 일치 진술이 안 돼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양측 가액에 일치 진술이 되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양측 의사를 존중해서 그대로 가는 게 또 원칙적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일치 진술이 되면.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다. 그럴 경우 이제 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 근데 감정이란 것도 사실 감정이니 뭐 공시지가도 확인을 하시겠고 주변 유사 거래 시세도 확인을 하시겠고 이 토지 자체의 뭐 입지라든지 부동산 자체의 뭐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하시겠지만
그게 뭐 산수처럼 사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 절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뭐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방법인데 다른 거랑도 다 연관이 돼요. 내가 뭐 부동산 중에 무엇을 원하냐, 내가 돈을 원하냐, 뭐 공동명의라면 내가 단독명의로 갖고 가면서 돈을 주길 원하냐, 아니면 저쪽이 단독명의로 갖고 가면서 내가 돈을 받길 원하냐. 이 방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에 따라 시세가 높은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낮은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료를 제출할 때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방법으로 내가 부동산 자체를 원하는데 저쪽도 부동산 자체를 원한다. 이러면 이거 쟁점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이게 필요하다든지, 현재 거주 상황이 어떻다든지, 현재 명의가 어떻다든지, 또는 추후 생활 계획, 내 생활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주장하셔야 되겠죠. 부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거 뭐 한두 가지를 보면은 세금 문제를 궁금해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세금 때문에 합의가 될 게 안 되는 의뢰인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공동명의 부동산인데 이거를 어떤 이혼 재산 분할로 부부 일방에서 다른 일방으로 단독명의로 이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에 증여세나 양도세가 붙는 걸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안 붙을 때 이제 기다려야 되나? 근데 그리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양도세 네가 부담해, 네가 부담해. 이러다가 막 합의가 결렬되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혼 재산 분할이 명확하면 부부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것에는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에서 다른 일방으로 등기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공동명의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만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했던 공동명의라면요. 그때 갖고 오면서 일부 세금은 발생해요. 근데 그게 또 일부 감면돼요. 이혼 재산 분할이라면. 그래서 그것도 참조를 하셔서, 내가 막연히 세금이 무서워서 이혼도 못하겠다, 너가 내라 너가 내라 라기보다는 어떠한 세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리고 뭐 이전에 오는데 어느 정도가 부과되는지를 뭐 별도로 뭐 세무사 사무실 혹은 등기 이전은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시기도 하니까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렇다고 참조를 하시되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이혼해서 돈을 주고받는 거에 재산 분할 말고 위자료도 있잖아요. 근데 위자료에는 또 세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재산 분할이라는 것 특성 자체가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내 건데 부부라서 명의가 저쪽으로 일부 가 있던 걸 내가 갖고 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실체나 취지에 부합해서 본다면 양도세가 안 붙는 게 맞지 않나. 뭐 증여도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이제 부동산의 뭐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집행은 예를 들어 상대방 단독명의 부동산이고 내가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안 준다. 이러면, 근데 보통 그 부동산이 이미 가압류가 돼 있겠죠. 그 상대방 논리는 이거예요. 나 지금 이 부동산이 가압류돼 있어서 대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들어온다. 너가 먼저 가압류 풀어주면 나 돈 줄게. 이거고, 가압류를 해두신 분 입장에서는 돈도 안 받기 전에 가압류를 풀어? 그렇다 너가 돈 안 주면 어떡해?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유형으로 이제 해결이 돼 왔죠. 상대방이 어쨌거나 돈을 구해오는 경우, 이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상대방 어차피 돈 뭐 가족한테 빌릴 수 있고 다 빌릴 수 있는데 괜히 저러는 거다. 그럼 아예 그냥 경매를 들어가 버려요. 그럼 진짜 구해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또는 내가 생각해도 상대방 돈 못 구할 것 같고 나 그냥 믿고 하겠다. 우리는 뭐 믿고 하시겠대요. 그러면 충분히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또는 다른 장치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믿고 같이 뭐 입회하시거나 이러면서 풀어주시고 돈 받고 뭐 무난하게 마무리하신 경우도 없지 않고요. 또는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은행권을 받겠다. 그러면 은행도 사실 갈수록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대출 규제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적용받기 때문에. 근데 전례상 이제 3자 이야기를 잘 해서 거의 동시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은행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제출을 믿고 대출을 해주면서 서류를 받아서 취하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3자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집행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반대로 나 돈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뭐 판결을 받는 것과는 좀 별개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 좀 챙길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혼 재산 분할 관련해서 부동산 알아보았습니다.